예, 글로벌 자산 배분 ETF 투자 전략 잘 듣고 오신 거죠? 자, 이제 좀 인덱스하게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기업, 유망한 종목은 글로벌적으로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음, 이번 영상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영역입니다. 반드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셔야 될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전략. 이 시간을 채워주실 이 5명의 용사들이 다시 또 이 스튜디오를, 무대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 변화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내년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모이신 5명의 용사들 인사 한번 나눠줄 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자, 본인 소개.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NH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뒤에서 추후적으로 좀 들으시겠지만 글로벌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에 이어서 이제 종목 단에서 설명드릴 연구원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위 연구원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IT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근데 유부남 냄새가 좀 나네. 결혼하셨습니까, 최근에? 네, 지금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장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선입니다. 좋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좋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점에 대한 진단 정도 하고 본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최근에 빅테크 주식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백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나온 것 같고, 아니다. 절호의 찬스다. 약간 의견이 분분하죠. 이거 누가 얘기해 줘야 되지? 자, 임종연구원님. 최근에 이 빅테크 종목들, 소위 빵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빵주, 네. 마이크로소프트주 이런 빅테크 기업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좀 비중 축소, 네. 차익 실현 이걸 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네. 사실 탑다운 관점에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반독점 규제 흐름입니다.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 인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전 세계적으로 규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 센티 측면에서 음. 주가 상단을 누르는 역할을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신규 M&A에 대한 이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 M&A를 못 한다라는 거는 예.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라는 거죠. 음. 안 그래도 얘네 빅테크들이 주요적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예. 온라인 광고, 음. 스마트폰, 클라우드 이쪽 영역인데 네. 옛날만큼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장을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옛날에 받았던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기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좀 차별화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커머스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그나마 성장에 좀 다시 좀 불붙으려고 하는 재점화되려고 하는 아마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양호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한용 군, 이거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점검할 텐데, 그 전에 방금 임지영 연구원이 얘기했던 빵주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올해 주도주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두 영역 사이의 주가 상승 강도 여전히 아직은 빵주가 우세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 조심스러운 주도주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내년에 주도주 어떤 쪽에서 탄생할 건지에 대한 고민, 어떤 결론 내셨습니까?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느껴지시는 것처럼 완만한 경기 회복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것도 미국과 유럽 중심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사실 어떤 빵주와 같은 빅테크 기업,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성장주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가 사실 아웃퍼폼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글로벌 경기가 저점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에서는 가치주의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성장주보다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주가 흐름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이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경기 회복세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흐름들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장재현 군은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국가들을 다 커버하고 계시지만, 지금 경제적인 그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회복력은 단연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얄밉죠.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내년도 전체 그림은 좀 나오셨습니까? 예, 내년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주식시장을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얘기한 거 쌍순환. 그래서 내수 확대, 그리고 이제 수출도 이제 좀 더 보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에서 핵심 부품들을 아니면 핵심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IT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올해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IT 기술 퍼포먼스가 연초 대비 6%밖에 안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필수 소비재는 50% 넘게 올랐고요. 자유 소비재도 25, 6% 정도 올랐거든요. 헬스케어도 4, 50% 올랐고요. 예.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 정부의 이런 5개년 계획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그리고 특히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IT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괜찮습니다. 내년도 실적이 전망치가 괜찮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예. 중국 정부의 투자가 확대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IT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소비재 괜찮은데 소비재에서도 두 가지가 나뉘는데 필수 소비재는 올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좋았던 게 자유 소비재거든요. 예, 예. 그 자유 소비재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내년에도 올해 상반기 베이스가 낮다 보니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자유 소비재와 IT가 좋을 것으로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보, 중국 펀드 아직 판매하지 마.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여주시죠. 글로벌 투자 전략의 제목이, 넌 US에서 불어오는 회복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고 계시네요. 자, 김한영 연구원께서 브리핑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경기 회복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 그리고 한국 안에서 어떤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으로 좀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제가 박스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봐주시는 것처럼 사실 유럽과 중국과 같은 데서는 전체 주식시장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가치주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월등하게 높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도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가치주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 미국과 같은 데서는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국과 같은 데서는 가치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달러화는 사실 내년도에도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들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로 역대 유례 없이 늘어났던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 안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이라든지 달러화의 약세 흐름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과거의 역사상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 상당히 견조했었던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견조한 흐름들 좀 이어갔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는 요번에도 가치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 미국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들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경기 회복 국면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 가장 빨리 발생하고 가장 급격한 침체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왼쪽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선행지수를 나타내는데 끄트머리를 봐주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뭐냐면 글로벌 경기 안에서 중국의 경기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곧 주가를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 주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좀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지영 연구원이 미리 좀 말씀드렸죠. 내년도에는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중국은 5개년, 그러니까 5개의 연도를 나누어서 경제 개발 단계를 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도가 5개년 계획의 원년이고 14번째 시행되는 해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5개년 계획이 시행됐었던 첫 해에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기에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봐주시는 건 두 번째 칸에 있죠. 내수 부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은 과거에는 투자와 어떤 수출 중심의 경기 성장 동력에서 지금은 내수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에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수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짜고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중국 주시장을 완만하게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역시 유럽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네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국을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유럽 주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럽 주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멀기만 하고 무슨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미국처럼 대표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경기 방향성 자체가 유럽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EU 공동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연합이죠. 27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27개국이 다 각자 노생을 했었어요. 정책도 따로 시행하고 통화는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회복하는 단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복 기금이다라고 해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기금을 설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27개국이 모두 다 돈을 같이 펀딩을 하고 경기가 어려운 국가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초로 공동의 정책이 시행되기
하겠다고 결정이 됐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한 가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럽도 경기 반등 압력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종의 경제 재봉쇄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지난 3, 4월과 다른 점이 뭐냐면 공장 가동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뭐냐면 지난 3, 4월만큼 경기에 대한 재침체에 대한 가능성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미국보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높은 가치주의 비중들을 좀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도 유럽 주식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면 전체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관련돼서 가치주로 대응하자라는 내용이네요. 사실 요 차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었죠. 아무래도 이익 전망치라든지 경기가 망가지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잘 버텨줬었죠.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팡주에 대한 기업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봐주시는 차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익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가치주는 올해 실적이 많이 망가졌었죠. 근데 내년도의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의 오른쪽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치예요. 성장주는 플러스 전환을 했죠. 그 이익 전망치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내년도의 흐름을 봐주시면 그렇게 올라가는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치주 같은 데서는 사실 기저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기업 이익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높은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요 차트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차트가 꽤 의미가 있는 모양새인데 결국 내년에 전체 그림을 이 차트로 표현 가능하겠죠? 드디어 미국 얘기를 드릴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봐주시면은 S&P 500과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같이 나타냈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의 예상 경로예요. 봐주시면은 미국 주시장은 지금 좀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가 그려놨고요. 그 밑에 있는 옅은색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거는 미국의 금리인데 금리의 방향도 주식이랑 좀 비슷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내년도 2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2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극심화됐었고 경기가 망가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물가와 유가가 급락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차가 되는 내년도 2분기가 되면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유가 상승률 같은 것들은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사실 반등의 압력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주식과 같은 데서는 주식시장에서 금리는 사실 할인율의 개념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한테는 할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부터는 경기 회복 흐름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는 내년도 1분기 후반부터 2분기 초반까지는 주식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다시 한번 개입을 할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주시장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리 가치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것들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분기 후반부터 2분기 중반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사실 그 전에는 중국과 유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런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데 과거에 신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실제 정책이 시행됐었던 시점은 취임 초반이 아니라
10개월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에 바이든이 취임하더라도 실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은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5G, AI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책은 내년 후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시장이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중반에 좀 조정받을 때 이 경우에 바이든에 대한 정책 수혜주를 우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들이 어떻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다음 장표에는 아마 우리 글로벌 전략 관련돼서 아마 관심 종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그 전에 이 부분을 잠깐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뭐냐면 미중무역 분쟁입니다. 자, 좋습니다. 바이든이라면 최근에 일부 이런 의견도 있어요. 트럼프보다는 약할 것이다. 오히려 같이 가자. 그러면서 뭐 규제는 하되 뭐 이런 약간 뉘앙스도 좀 있고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하셨습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에 중국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관세 인상을 하면서 수출 중심의 국가가 수출이 망가지다 보니까 예.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들도 상당히 그렇죠. 높아졌던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실제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강도가 높을지 낮을지는 사실 이거를 아직까지는 알기는 좀 어렵죠. 다만 이제 지금까지 바이든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은 트럼프처럼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미국은 다양한 경제 공동체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압박하는 그런 정책들로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중요한 점은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대표적으로는 내부 대순환 정책, 쌍순환 정책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그리고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수출 경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로 내수 경기로 돌리겠다. 우리 국민 소득 높여가면서 예. 내수 수요를 살려보겠다라는 것들로 하는 내부 대순환 정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어떤 고기술 산업에 대해서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규제가 들어와도 자국화를 시켜서 자금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국에 대한 때리기 정책이 들어가더라도 중국은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전략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빠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본.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이 주도하는 색깔은 성장과 가치주 모두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예. 버블 경제였던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 지수를 29년 만에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예. 최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은 좋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올해 일본 주식시장을 사실 이끌었던 거는 중소형 성장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지만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성장주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보여왔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3분기 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지금부터는 조금씩 시장의 색깔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이제 김한 연구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 일본 역시도 이제 경기 민감 그리고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로
조금 많이 방향성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중소형 성장주는 잠시 쉬어가는 동안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주, 뭐 자동차도 되겠고, 예. 혹은 이제 종합상사라던가 네. 이런 기업들의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뭐 주요 이제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기계류나 혹은 이제 전자부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제 관심은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의 지수의 반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일본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예, 주식시장만 보자라면 뭐 환상적으로 성공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인 경제 지표들은 아직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경제 상황에 대한 호전, 내년에 일본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생각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제 회복의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예.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 시장에 저희가 만약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역설적으로 중국과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자동차나 산업재에 속하는 기계, 전자부품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잘 나오면 지금은 다소 좀 소외되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볼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바뀐 정권 체제도 사실 그 아베 정권은 트럼프 정권에게 상당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친한 척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이 추세는 계속 미국에게 좀 계속 친한 척을 하겠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네.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네. 미국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뭐 국가적인 우방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각 국가별로 소위 자국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일본 하면은 우리 한국 시장으로 보자면 국산화 이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펼쳐질까? 이거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스가 정권의 태생의 뭐 배경이라던가 네. 최근에 이제 스가 내각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네. 급하게 나설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 아베 정권에서도 아베 그 내각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스가의 임기가 이제 내년 10월까지 정도라고 봤을 때는 예.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겠죠. 정권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제 관심 종목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우리 한희연구원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좀 보실 만한 좀 약간 가치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산업재 쪽에서 보실 만한 기업은 이제 캐터필러라는 글로벌 최대 건설 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중국 쪽에서 지금 건설 기계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인프라 투자와도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캐터필러가 이제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북미 쪽에서도 이제 건설 기계 수요가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 되면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도 예. 미국 내에서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캐터필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셔윈 윌리엄스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소재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셔윈 윌리엄스가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생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 최대 이제 페인트 생산과 이제 판매하는 업체이고 특수 코팅 제품도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셔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가 지금 회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은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DIY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이제 직접 페인팅하는 그런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실적은 매우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유소비재 쪽에서 좀 보실 만한 기업, 뭐 홈디포, DR 호튼, 폴티 그룹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개 기업 모두 좀 주택 경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30년 확정 금리죠. 3%대에 불과합니다. 3.0%에 이제 불과하면서 주택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판매도 지금 V자형 반등을 보였었고 회복하는 그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주택 착공, 네. 뭐 이런 지표들도 회복하는 그림이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택 경기와 관련된 기업인 이제 홈디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건설 자재를 유통하는 미국 최대 기업이고요. 수요는 양호한 성장 흐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산업 내에서는 이제 그 컨솔리데이션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실만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디아 호튼과 그리고 폴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1, 2위 건설사예요. 예. 주택을 실제로 건설하는 업체인데 실적 모멘텀 매우 견고하고 예. 최근에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주문하고 네. 그리고 백로그라고 하죠. 예. 그 지표도 30% 이상씩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택 경기와 관련된 기업인 DR 호튼, 포틸 그룹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 시클리컬 이쪽에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PER 개념으로 보자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단에서의 밸류에이션과 뭐 큰 변동, 큰 차이는 없다. 간극은 없는데 PBR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 캐터필러도 100배가 넘어가는 PBR 지표를 갖고 있고 심지어 홈디포는 300배가 넘는 PBR을 갖고 있죠. 임종연구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PER은 차치하더라도 PBR 단에서 보면 상당히 고밸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 PBR, 고-PBR,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홈디포가 예. PBR이 엄청 높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 보시게 되면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엄청 많이 하면서 예. 이 자본 쪽이 좀 낮게 보이는 그런 형상들 때문에 이제 예. PBR이 한 100배 이상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얘네들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거의 10년 넘게 예. 꾸준하게 뭐 조 단위로 예. 계속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예. 그렇게 생겨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T 기업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 IT 기업은 아무래도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또 애드업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중국 쪽인 것 같거든요. 종목은 몇만 들어봐도. 장지영 연구원께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괜찮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자유소비재하고 정보기술입니다.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 보시면 올해 상반기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년 상반기 베이스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활동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회복이 되면서 소비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을 많이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친환경차 부분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는 좀 소비재에서도 자유소비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전제품 기업으로는 종합 1위 가전제품 기업인
메이디그룹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투자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좋게 나오는 지표가 바로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 수치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글로벌 대표 기업인 쿠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차 말씀드렸는데요. 친환경차 올해 판매가 3분기 좋았고요. 4분기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좋을 건데요. 내년 하반기 되면 약간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 내수에서는 친환경차 판매가 당연히 하반기 좋고 내년 상반기는 좋겠지만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업체 생각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친환경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단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를 보니까요. 중국 내수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 수출할 때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요.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요.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 생각해 보시면요. 유럽도 그렇고요.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하면 친환경차 판매가 좋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차 판매가 좋아지면 당연히 2차 전지 좋아지고 2차 전지 소재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창신신 소재나 아니면 이제 CATL에 딱 붙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박테레 이런 업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 정말 좋을 수 있는 게 특히 하반기도 생각할 수 있지만 2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신재생까지 포함된 정보기술 업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중국 정부가 내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해서 5년까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반도체 많이 언급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를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었던 그 규제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증자를 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비를, 중국 내수 장비를 많이 쓸 건데 중국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북방화청 좋게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네트워크 저희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종목인 융기실리콘입니다. 태양광 올해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특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미국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글로벌 1위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Q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생산 캐파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 융기실리콘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스튜디오로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좋아요. 투자 전략, 지역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은 좀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저는 생깁니다. 뭐냐 하면, 가치주에 대한 로테이션 흐름이 나오는데, 자, 디지털이라는 흐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색깔이 좀 짙어요. 자, 그렇다면 그쪽 영역, 즉, 가치주의 영역이 좀 더 레벨업이 진행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리 디지털 쪽에 대한 기업들은 다소 톤다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선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하면 네. 워낙 이제 IT라는 느낌이 나고 네. 또 IT 하면 이제 성장주 그렇죠.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내년에도 이 디지털화를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어느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2021년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싸우던 기업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전장의 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온라인에서 역량이 계속 좋은 기업으로 오히려 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충분히 이제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리커버가 되고 있는 건 맞고, 디지털 쪽도 어떻게 보면 스텝업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 2021년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가 바로 이
디지털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 자료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DTS? 누구 새로, 뭐,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저희가 이제 DTS라는 용어는 예. 2020년에 아주 화제가 됐던 네. DTS를 빗대서 아.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DT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텝업의, 줄임말이네요. 자, 그러면 DTS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DTS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텝업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먼저 이제 S를 빼고 DT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DX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의 온라인화 전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의류업체인 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폐쇄하고 대신에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단순한 DT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DTS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의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중심인 기존의 산업을 온라인화로 빠르게 진행시키는 기업들, 뒤에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중개나 신선식품 배송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급격한 성장 후에 신규 고객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DTS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은 돈키호테, 월마트. 네, 저희가 이제 좀 DTS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좌측은 일본의 이제 돈키호테라는 뭐 종합 슈퍼마켓 혹은 이제 마트에 해당하는 곳의 이제 사진입니다. 이 돈키호테 자체는 매대를 상당히 복잡하게 정글 형태로 구성하면서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으로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직 오프라인 온리 판매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연 이제 코로나19를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만 집중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우측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틱톡을 인수할 때 갑자기 나타나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틱톡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왜 이 리테일 업체인 월마트가 이 소셜 커머스인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DTS의 S에 해당하는 스텝업을 노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셜 커머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매출도 생성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향후의 전략을 짜기 위한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DT는 끝난 단계라면 이제는 DTS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도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기업별로 한 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놓은 장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는 이제 마켓 리더라고 해서 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의 온라인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지만 이 기업들이 그 시장 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마켓 리더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의 투자 테마로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은 좌측 동그라미 마켓 파이어니어입니다. 이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온라인화는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이 기업들은 산업 성숙도가 낮지만 산업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산업으로는 부동산 중개 그리고 중고차 거래 그리고 신선식품 배송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는 이제 진로우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들은 다 이런 디지털화와 연관되는 기업 내용들이겠죠? 이 부분은 임주용 연구원께서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온라인화가 이제 막 시작된 영역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고차, 신선식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진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로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직방, 다방 같은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익스피디아 출신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일단 초기 모델은 광고를 수주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 뭐 임대업체들, 건설업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서 돈을 벌었고, 이게 왜 유명해지고 이제 많은 가입자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냐면, 사실 Z 에스티메이터라는 적정 가격 산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아파트가 없어요. 모든 주택들이 다 비균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주택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에이전트한테 시세들도 받고, 뭐 재산세 데이터, 뭐 학군 데이터 이런 거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 주택이 얼마인지를 기술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 사실 미국인들은 구글로 부동산 검색을 안 합니다. 진로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스타팅 포인트까지 진로우인 건데, 음,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 광고 시장 자체는 뭐 200억 달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벌다가 성장이 좀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 스텝업, 진화를 한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를 했는데, 진로우 오퍼라는 거를 이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8년에. 예. 그게 뭐냐면, 그 아이바잉 비즈니스라고 해서 주택을 싸게 매입해서 리노베이션해서 비싸게 파는 약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실제로 2019년에 10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아이바잉 비즈니스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비즈니스인 거죠.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그 제일 잘하는 업체는 오픈도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프로테크 스타트업인데, 진로우가 이제 뒤늦게 시장을 뛰어들어서 이 시장을 이제 더 파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아이바잉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미국 부동산에서는 이제 매매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 3개월 걸리고, 예. 부동산 매매가의 10% 정도가 코스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압축시켜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이 알바잉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로우 업체들이 예. 그런 시장을 거의 뭐 1.8조 달러라는 유일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모기지 금리도 낮고 주택 경기도 개선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 진로우라는 업체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영건이 그럼 질러요? 저 오늘 살려고. 자,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카바나라는 또 기업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고차 시장의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아마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훨씬 큰 거 아십니까? 예. 네, 중고차 시장이 훨씬 큰데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은 1%가 안 됩니다. 0.9%예요. 그만큼 시장 잠재력이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고차 온라인 매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부름이라는 업체까지도 상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확실한 트렌드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업체는 그 정보 제공, 뭐 계약, 대금 지불, 등록된 뭐 딜리버리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매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 대비 한 1,600달러 정도 싸게 중고차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 7일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시장을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수익성 개선세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팬데믹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데 카바나에 대해 지속적인 수혜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기업은 일본 기업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신선식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대표 기업으로 일본의 오이시쿠스라는 기업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고요. 이 신선식품 배송 자체도 단순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어서 스텝업까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마켓컬리 같은 기업을 생각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선식품 배송은 단순히 배송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즉각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직접 보지 않고 고르더라도 이 식품에 대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본의 오이시쿠스라는 기업은 업력이 2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아, 예.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마켓컬리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해왔던 기업이고요. 도쿄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오이시쿠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특히 이제 회사 기존 캐파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신규 고객 유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약간의 쇼티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은 향후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올해 10월에는 기존 캐파의 50% 이상이 이제 증설이 되게 되고, 내년 10월이 되게 되면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고객을 모집을 못할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향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이탈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오이시쿠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물류 캐파 증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소비자들이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비싼 제품을 오이시쿠스를 통해서 이제 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시장 내에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낮은 이탈률을 예상해서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의 뭐 헬로프레시라던가 미국의 이제 내년에 상장 예정인 인스타카트, 이런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임지영 연구원, 박수선 연구원 다 언급했던 이런 기업들을 가만히 보아하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 다음 자료는 바로 플랫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희 연구원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투자는 많이 하지만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구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이팸 시스템스라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이팸 시스템스가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할 때 이제 필요한 전 단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예. 계획, 뭐 디자이닝,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운영과 그 최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 이팸 시스템스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팸 시스템스를 사용을 해서 뭐 옴니 채널을 이제 구축한 뭐 로스 캐나다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제 대박이 난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개발한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 이팸과 뭐 장기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해서 예.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서비스나 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 뭐 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이팸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산업에서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아무래도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그로스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이제 API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다 이 소프트웨어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
앱의 API를 사용을 했었고, 결제는 페이팔의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인 브레인트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이제 그 트윌리오의 API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어렵고 이제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윌리오처럼 이런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숨가쁘게 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 전략과 좀 생소하지만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친숙한 기업들인데 우리는 생소하죠. 그렇죠? 약간 시각에 대한 좀 글로벌리한 우리가 금융 투자에서도 좀 시야를 좀 넓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아직까지도 나는 해외 주식 투자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왜일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에만 아직 치우쳐 있으신 많은 투자자분들,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 바로 글로벌 투자, 해외 투자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의 첫걸음, 정보, 공부, 우리가 해외 투자에 대한 루틴, 나의 일상생활 루틴, 어디서 첫걸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박수전 연구원님, 장재영 연구원님, 이 미국, 중국, 일본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첫걸음을 잡아야 될까요? 첫 단추. 일단은 뭐 해외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불편함, 익숙하지 않음, 이런 데서 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을 기업부터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분석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봐주시고, 그러면은 디즈니는 가치준지 성장준지, 아니면 페이스북은 성장준지 가치준지, 이런 것들 한 번쯤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NH증권에서 가치주가 더 좋다 그랬는데, 그럼 가치주 안에 뭐가 있지? 디즈니는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이런 것들 공부해보면서 익숙한 기업부터 한 번씩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이 5명의 용사들이 이 글로벌 기업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해외 투자에 충분한 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실 거를 믿어도 믿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 둘째 날이네요. 둘째 날 마지막 컨텐츠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날 영상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FRCC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채권, 금리, 환율, 유가, 금, 그 다음에 리츠. 자, 이거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좀 편하게 한번 보시죠. 편하게 하나씩 내년도에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형성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죠.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